네, 안녕하십니까. YJ 금융의 정석, IB 금융 기초. 오늘은 인프라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프라 투자. 네, 그렇고요. 오늘 주요 내용은 경제적 인프라. 사실은 인프라를 크게 이렇게 네 개로 구분해요. 제 구분이고 저만의 구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한참 이런저런 인터넷 뒤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면 대부분이 포괄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 인프라에 속하는 규제자산, 차용자 부담자산, 경쟁자산, 그리고 네 번째로 사회적 인프라 자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면은 인프라의 범위가 계속 바뀌고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여기서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이 아니죠. 계속 향후에도 이렇게 네 가지 구분 위주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건 그냥 개괄적인 얘기고요. 사실 제가 다른 데서 했던 세부적인 인프라 강의도 요 네 가지 카테고리를 강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인프라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국내 용어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투자 하고요. 요거는 매번 쓰는 페이지죠. 투자는 보통 전통적 투자와 대체 투자가 나누고, 전통적 투자가 여러분이 아는 주식, 채권, 파생이고, 대체 투자는 트래디셔널,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대체 투자, 근대에 생긴 대체 투자인 헤지펀드, 매니지 퓨처, 디지털 시큐리티가 있고, 전통적인 게 대체 투자 중에서도 그나마 좀 히스토리가 있는 애들이 부동산, 인프라, PE, 커머디티, 원자재 부분이고, 요 전 시간에 제가 부동산을 했었고요. 지금은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죠. 네. 인프라스트럭처. 그렇죠? 그리고 역시 똑같은 이 세부 구조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실제 영속기업,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 파이낸스, 프로젝트성, SPC든 프로젝트에다가 대출, 오프코, 오퍼레이팅 컴퍼니, 실제 해당 회사에 대출하거나, 홀드코, 조금 더 메자닌 개념으로 한 칸 윗 회사에 하는, 요 개념 이번에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냥 크게 봐서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프라 자산은 경제활동을 위해, 인프라라는 정의고요.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어떤 국가 또는 지역의 대규모 공공서비스, 공공시스템 서비스 유틸리티로 정의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질적인 구조와 네트워크를 인프라 자산이라고 정의합니다. 네. 이렇게 정의하고요. 인프라 자산은 아래와 같이 경제적 인프라, 사회적 인프라, 크게 두 개 카테고리고요. 보시면 경제적 인프라는 어쨌거나 인프라 자산인데 실제 사용자들이 대가를 지불해요. 사용자들 어떤 얘기냐? 트랜스포트,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쪽인데 보시면 당연히 도로 톨게이트비, 저희가 직접 도로 자체는 인프라잖아요. 고속도로 인프라인데, 고속도로를 실제 사용하는 지나간 사람들이 톨게이트비를 내죠. 그리고 공항도 공항 이용료를 실제 사용자가 내고, 항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실사용자들이 내는 유틸리티도 어떤 전기를 사용하면, 발전소 있지만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료를 내잖아요. 저희가 전기를 쓰는 소비자가 어쨌건 최종 비용을 부담하죠. 통신 관련도 우리나라엔 좀 약간 민간 인프라가 아닌 것처럼 하지만 어쨌건 글로벌리는 통신망 같은 좀 통신 관련 서비스 시스템들도 인프라스트럭처로 분류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실사용자가 낸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인프라지만 실사용자가 내는 게 경제적 인프라 자산이고요. 실사용자가 안 내고 정부와 민간의 공공투자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론은 이거는 실사용자가 내지 않는, 사실상 정부, 주무관청 쪽에서 돈을 대신 내요. 무슨 얘기냐? 에듀케이션, 교육으로 보면은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가 있으면은 학교의 사용자는, 학교를 쓰는 사람 누구예요? 학생들이죠.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이 막 가서 인프라로 학교를 지었어요. 그러면 입장료를 받나요? 얘네들한테? 아니죠. 얘네가 이용하고 선생님들이 같이 얘네가 이용하지만 이 건물에 대한 돈은 예를 들어 교육부한테 저희가 받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아닌 정부한테 받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 군대? 국방, 예를 들어 군 막사? 군대용 아파트 지었더니 거기 사는 군인들한테 받지 않죠. 국방부한테 받겠죠. 그런 식으로 실사용자한테 직접 받지 않는 거, 그런 부분이 사회적 인프라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네, 보시고요. 인프라 자산의 특성은 아래와 같아요. 특성을 보시면은 독점이죠. 독점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인프라를 병렬로 짓기는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규제 자산으로 하면은 뭐 하수 처리, 저희가 뭐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 A 아파트 단지, B 아파트 단지, C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B라는 기업이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고 쳐요. 상수도를. 근데 이거를 경쟁을 하겠다고 BC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추가적인 똑같은 파이프라인을 다시 땅에 묻으면 엄청 비효율적이죠. 이걸 병행해서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결국은 독점적인, 아니면 뭐 한국가스공사가 저희는 보통 하지만 그런 가스, LNG, 가스 공급도, 가스 공급망을 이중으로 하진 않죠. 하나의 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기업이 정말 완전한 민간 기업이어서 멋대로 가격을 올려버리면 울며 겨자 먹기를 써야 되는데, 독점적인 녀석이기 때문에 어쩌거나 그러한 뭐 독점적이기 때문에 비탄력성이 있는 거죠. 비탄력성이란 거는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P를 올린다고 해서 Q, 수요가 따라서 내려가지 않고 Q가 조금밖에 안 내려가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필수재 같은 것들에 대한 게 비탄력성이죠. 그래서 독점적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자산인데 독점적이기 때문에 비탄력적인 거죠. 가격을 미친 듯이 올려도 수요가 그에 따라 확 줄지 못하는, 그래서 뭐 기업한테 이득이 있죠. 그래서 해당 기업은 보통 뭐 국가 공공기업, 공기업이 있던 아니면 규제를 주던 가격 제한에 대해서 뭐 그런 방식으로 보통 운영을 하고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인프라스트럭처다 보니까 생각보다 플럭체이션이 심하지 않죠. 매출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프라다 보니까 뭐 꾸준한 현금 흐름을 좀 창출하고, 장기 듀레이션, 만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인프라 투자는 길죠. 뭐 BTL, BTO, 뭐 발전소 이런 거 국내 투자에도 막 10년, 15년, 도로 투자는 30년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되게 롱텀을 해서, 그래서 또 개인들이 투자하기보다는 연기금, 공제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거죠. 너무 기니까 만기가. 그렇고 인플레이션 해지, 통상적으로 뭐 인플레이션 연동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그 시장의 흔들림에 따라 주가 시장 같은 이런 시장의 흔들림에 연동하는 매출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변수에 따라가는 뭐 그런 확률이 높고요. 보통 하이브리드 자산, 하이브리드성, 그냥 솔직히 이 말은 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젠장. 네. 이거는 모르겠어요. 왜 하이브리드일까요? 하이브리드겠죠. 뭔가 하이브리드겠지만 대놓고 쓸 만큼 하이브리드? 이거는 죄송해요. 이 부분은 진짜 모르겠고,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독점적인 비탄력성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은 가격을 미친 듯이 올려서 해당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욕구를, 그런 뿜뿜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스 컨트롤 해야 돼요. 웬만하면. 네. 그런 부분. 그 외에도 뭐 배째 버리면 또 뭐 전기도 가격 규제 안 하더라도, 제가 뭐 발전소가 배째 버리면은 전기 블랙아웃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어차피 정부가 전반적으로 규제를 하는 산업일 확률이 높아요. 네. 인프라 예산 그렇고요. 보시면 인프라 투자의 경우는 리스크, 투자자 입장에서 아니면 사업 입장에서 리스크가 커지는 쪽은, 그러니까 일단은 경제적 인프라 쪽이 커요. 경제적 인프라는 수요, 디맨드, 사용자에 따라서 사용자가 많으면 매출이 올라가고 적으면 줄어드는 변동성이 있지만, 사회적 인프라는 정부가 돈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흔들림이 거의 없고 꾸준하게 보통 매출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단 사회적 인프라가 로우 리스크, 그렇죠? 인크리징 리스크니까 이쪽이 로우죠. 로우 리스크, 이쪽이 하이 리스크겠죠. 하이 리스크. 왜냐면 흔들리니까 좀 불확실성이 높은데, 주로 규제 자산과 사용자 부담 자산은 어쨌거나 정부의 어떠한 정부의 규제가 강한 만큼 이쪽은 정부가 보완해주는 구조가 있긴 해요. 그래서 경제적 인프라 중에서는 규제 자산과 사용자 부담 자산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데, 시장 경쟁 자산은 그냥 진짜 경쟁이에요. 경쟁. 특별히 뭘 보완해주는 거 없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정한 경쟁의 시장에 있는 녀석이어서 경쟁이 있으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높아서 하이 리스크인 거고, 하이 리스크란 거는 하이 리스크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이 리스크니까 하이 리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 성향에 따라서 하이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하이 리턴을 추구하면서 여기 투자할 거고, 하이 리스크를 뭐 규정상, 특성상 감내 못하는 기관들은 주로 이쪽 투자건들 위주로 하겠죠. 뭐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니고, 각 회사, 각 투자 기관별로 테이킹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에 맞게 뭐 해당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해당 수익률을 가져가는 거죠.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리스크는.
그리고 이쪽이 어쨌건 highly regulated, 규제를 많이 받고 있고요. 이쪽은 less regulated, 이건 진짜 그냥 자유경쟁 시장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자유경쟁으로 가니까 comparative, 당연히 경쟁이 심해지죠. 경쟁 시장인 거고 덜 경쟁. 근데 사실은 반대로 comparative, 경쟁, 다수의 기업들이 경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규제를 안 하는 거예요. 좀 스스로 가격을 낮추고 이런 경쟁을 할 테니까. 근데 독점적, 경쟁할 기업이 없고 단 혼자가 뭐 모든 걸 처리한다면은 얘는 가격이 뭐 경쟁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뭐 이펙티브, 적절한 가격으로 가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 규제를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일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가지 카테고리는 크게 사회적 인프라. 사회적 인프라는 그 수요자한테 돈을 받지 않는 사회적 인프라와 수요자한테 받는 경제적 인프라가 있고, 경제적 인프라 내에서도 경쟁 강도에 따라서 완전 자유경쟁인 시장 경쟁 자산, 제일 리스크가 크고, 그리고 뭐 거의 독점이어서 프라이스 규제를 받는,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는 규제 자산, 그리고 이거는 뭐 가격은 어느 정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정부에 좀 보완이 있는 그런 사용자 부담 자산,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례를 볼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가르게 되겠죠. 항상 이쪽은 사회적 인프라, 이쪽은 경제적 인프라로 될 거고요. 그럼 크게 분류해 보면 사회적 인프라는 정부 지급으로 간다고 했죠. 실제 사용자한테 받지 않고, 아까 말한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받지 않고 교육부가 20년간 지급하는 건물 사용에 대한 리스료를 가지고 투자 원리금을 전부 회수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고, 리스료를 거의 20년간 정액으로 주다 보니까 그게 모든 매출이다 보니까 뭐 학생이 많이 온다고 매출액이 올라가고 학생이 조금만 더 줄지 않잖아요. 매출액 변동성이 매우 낮아서,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다는 건 거의 확정된, 예상된 그 돈이 그대로 들어온다. 캐시플로우의 변동성이 낮다, 안정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결국 정부의 역할은 매출액을 보장, 아까 뭐 20년간 리스를 주는 게 그게 매출액이다 보니까 보장할 거고, 뭐 해당 시설을 정부가 임차해서 어쨌든 리스를 주겠죠. 그리고 뭔가 잘못됐을 경우 해지 지급금, 잘못됐을 경우는 뭐 어쨌건 학교를 짓고 있는데 정부의 이슈로 인해서 뭐 인허가를 잘못해서 학교 못 지었어요. 당초 돈은 이미 들어갔는데, 그럴 경우, 뭐 아니면 열심히 학교를 지었더니 학교를 잘못 지어서 무너져 버렸던 거, 어쨌든 뭔가 정상이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 일반적인 거는 그냥 뭐 날아가는 거죠. 근데 보통 인프라의 경우는 해지 지급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일부 정부에서 해당 돈을 지원해줘요. 하지만 뭐 100% 지원해주진 않죠. 예를 들어 저희의 잘못으로 뭐 해당 인프라 시스템 날아갔으면은 전액 보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냥 일부 보전 정도. 뭐 그런 개념. 정부가 잘못했으면은 전액 보전해줘야겠죠. 뭐 그런 개념이 해지 지급금이라는 개념이. 요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까지 있고, 여기는 시장 경쟁 자산의 경우는 이제 이런 보완 구조가 없어요. 이건 진정한 경쟁 시장인 거고요. 사회적 인프라 사례는 역시 카테고리가 좀 다른데, 그러니까 PPP, 그러니까 민간 합동 사업이라고 하죠. 민간 합동 사업이라는 개념인데, availability base. 요게 PPP는 demand base랑 availability base가 있어요. 그래서 availability base는 실제 그 사용 가능한 상태만 유지하면 돈을 받는 거예요.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라는 그 물리적 공간을 유지해내기만 하면은 사용 가치, availability 사용할 수 있게만 해놓으면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많이 오나 적게 오나 상관없다. 그런 개념이어서 PPP availability base 방식이 뭐 법원, 병원, 학교, 의회, 군 관련 시설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그리고 demand base는 수요, 사용자에 따라서 뭐 돈을 받는 거.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이 PPP 중에서 이제 demand base가 되는 걸 거고요. 국내는 BTL, Build Transfer Lease에서 빌드 지어서 나라에 넘겨주면 나라에서 사용권을 줘요. 이 사용권 네가 가져라 하면 그 사용권을 근거로 리스료를 받아서 회수하는. 이 뒤에 설명드릴게요. 하고 이제 사회적 인프라 끝났고, 규제자산. Regulated Asset은 독점이에요. 얘 가장 큰 거는 완전 독점, 모노폴리, 독점이어서 가만히 놔두면 가격을 미친 듯이 올릴 여지가 너무너무 높아서 얘는 프라이스에 대한 규제는 분명히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전력, 송전, 상하수도, 이거는 뭐 2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당 기업 걸 어쨌거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regulated, 정부 규제, 가격은 규제를 해요. 최소한
뭐 어떤 방식으로 굳이 하는 건 뭐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식이고요. 뭐 석탄 발전소도 국내에 있을 거고. 그리고 사용자 부담 자산은 이 정도 독점적이진 않아요. 독점적이진 않고 어느 정도 경쟁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 정책을 시장에 따라서 가격 정책을 정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 한들 어쨌거나 잘못됐을 경우 정부에서 일부 금액을 보존해주는 해지지급금이라는 최악의 경우에 일부 액식 방안이 좀 막혀 있긴 한 그런 사용자 부담 자산이에요. 주로 뭐 도로, 철도, 항만, 공항처럼 어쨌거나 수요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만으로 실제 어떻게 보면 상업시설 비슷하죠. 회수하는 그런 녀석.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대한 방어망은 좀 있다 녀석이고, 마지막 시장 경쟁 자산은 옆에 사용자 부담 자산처럼 그냥 수입으로 그대로 회수하는데 최후에 대한 보완 없다. 망하면 전액 손실 내라.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이거는 진짜 좀 완전 사기업이랑 비슷한 개념인 거죠. 완전 사기업인데 인프라적인 시설을 운영하는 게 경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참여자는 그냥 구조적이죠. 구조적으로 보면은 뭐 라이어빌티 보통 부채 쪽 대출이나 채권을 발행할 거고요. 에쿼티도 파이낸셜 인베스터 FI라고 하죠. 재무적 투자자, 뭐 수익률 확보를 목적으로 에쿼티 들어오는 사람들, 스트래테직 인베스터 전략적 투자자 SI죠. 이쪽은 실제 이 기업의 소유 운영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기업들 보면은 뭐 그런 구조고요. 프로젝트 자체는 뭐 보통 하게 되면 당연히 회계법인, 법무, 주성기관, 전략투자 밑에도 있죠. 여기 있었잖아요. 어쨌거나 이런 친구들이 같이 있어서 이 딜을 만들어내고요. 투자자는 이건 주로 Financial Investor FI죠. 보험, 연기금, 은행, 기타 투자 기관들은 장기간의 이런 뭐 배당 수익, 이자 수익 등 수익을 위해서 이런 라이어빌리티나 아니면 에쿼티의 FI 부분으로 들어가고요. 전략적 투자자는 뭐 해당 실제적으로 뭐 시공사, 이 건설 경험을 얻어야 되고 해당 건설을 얻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또는 뭐 발전 자회사들은 발전소 사업에 실제 해당 사업을 가지기 위해서 실제 운영 목적, 해당 기업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전략적 투자자, 스트래테직 인베스터라고 할 수 있죠. 실제 오너십을 가지고 직접 회사를 운영을 하겠죠. FI는 직접 여기 운영한다기보단 좀 패시브하게 운영하면서 뭐 수익을 주로 목적으로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BTL, BTO로 구조를 보면은 BTL은 Build, Transfer, Lease 지어서 재원 빌드죠. 재원 조달해서 해당 건설물을 빌드해요. 짓고 나서 일단 정부에게는 무조건 넘겨요. 넘기면 저희는 뭐 남는 게 없잖아요. 하지만 정부가 소유권은 정부 맞는데 너네들이 요거 20년 동안 이 사용권은 너네가 가져. 뭐 그런 식 사용권 네가 가져. 그 사용권으로 뭐 톨게이트비를 받던 아니면 다시 국가 뭐 교육부에 임대해줘서 임대료를 받던 그 사용 권한은 니네가 가지고 그거에 의한 수익으로 이익을 내라고. 그러니까 트랜스퍼한 후에 사용권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수익을 내는데, BTL 같은 경우는 정부로부터 리스료, 임대료를 꾸준히 받아서 수취하는 거고, BTO는 직접 오퍼레이팅을 해서 뭐 톨게이트비를 받던 뭐 하던 운영해서 회수하는 거고, 당연히 변동성은 이쪽이 낮고 변동성은 이쪽이 높고, 리스크도 이쪽이 낮고 리스크 높으니까 수익률은 이쪽이 높고 낮고 뭐 이런 개념이고요. 좋고 나쁘다 개념은 아니라 그랬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SPC를 만들어서 BTL 같은 경우는 설비를 넘겨주면 정부가 뭐 20년, 30년의 관리 운영권, 사용권을 주고, 그 가지고 다시 이제 뭐 교육부도 뭐든 또 다른 정부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그 리스료를 받아서 회수하는 거고, 사용자는 뭐 정부와의 관계에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저희랑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BTO는 Build, Transfer, Operate니까 지어서 건물을 넘기고 30년, 뭐 20년의 사용권을 받아서 그 사용권을 근거로 해당 도로, 뭐 해당 철도를 내가 직접 오퍼레이팅해서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어서 넘기면 정부가 사용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을 근거로 실제 이제 이용자한테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Build, Transfer, Operate, BTO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조금은 다른 내용들을 설명할 예정인데요. 일단 요 기초 부분은 오늘 끝이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뵐 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